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강의 인사를 잘하자. I'm your teacher.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 CMS! 자, 교육훈련의 평가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실행을 했으니까 평가를 해야겠죠. 그쵸. 자, 평가라고 하는 걸 왜 할까요? 교육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평가잖아요. 그쵸. 제 생각엔 피드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교육훈련 기법을 써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그 피드백을 받아야지만 다시 그걸 수정해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새로운 교육훈련 하니까 교육훈련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기업은 지속 가능한. 근데 이런 키워드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막 진짜. 성과 창출이야. 막 나온다니까 이런 키워드만. 아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답안지에다가 이런 것들 써야 뭔지 있어 보여요. 뭔가 막 지속 가능한 경영, 성과 창출, 효율성, 인간 존중, 뭐 통합,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울고 먹으면서 이제 막 하는데, 모방 장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답안 쓸 때, 그러니까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답안 쓸 때 좋아요. 이번에 웃음소리 너무 컸던 것 같아. 웃을 때 좀 마이크 좀 떼라고 했는데 저희들. 소심쟁이들 그런 거 되게 막 신경 써. 댓글 하나에 저희가 의연하게 대처하지만 김천진님 안 그러세요? 아 맞다. 댓글을 저희들이 댓글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막 이렇게 농담하고 막 이렇게 받아치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 댓글 다신 분 정말 예리하게 딱 짚으셨어요. 김천지와의 설렁탕. 제가 이번 주에 비슷한 경험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운수 좋은 날이 김첨지 해가지고 김첨지가 이제 다른 사람인가 생각하고 이제 좀 책을 좀 뒤져봤는데 그걸 또 확인까지 하셨거든요. 진짜 소심쟁이.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 되지. 그 인력거꾼이 김첨지더만. 근데 내가 알기로 김첨지면 그래도 뭐 좀 옛날에 첨지인데 인력거꾼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인력거꾼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이제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막 그 아내가 이제 죽어가면서 설렁탕 먹고 싶다고 하니까 무슨 설렁탕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래도 설렁탕 싸가는 이제 뭐 되게 말은 독설하고 하지만은 되게 속으로는 되게 연약한 존재로서 저를 이해하고 계신가 본데 본질을 꿰뚫고 계세요. 아니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저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가차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시사인 그 보다 보면 중간에 시사인의 굽신이 아니요. 혹시 주진우 아세요? 주진우 기자 알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게 아니라 네. 주진우 기자가 본인을 아냐고. 주진우 기자가 인사를 잘하자를 들었으면 알 텐데. 그게 궁금한 거였지. 근데 이제 시사인 보다 보면 중간에 그 굽시니스트라고 하는 만화가가 쓴 만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만화가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해서 이제 나온 건데, 뭔가 소설을 패러디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당신은 왜,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막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있는데, 그거를 오바마가 지나가다 보면서 당신은 지금 뭘 하시오? 그런가. 아무것도 안 했어! 막 이러고 감추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 미사일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미사일 하나가 갖고 싶었습니다. 이제 요런 대사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 하나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는 뭐 저기 뭐 민간인 사찰을 해서 뭐 엿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오길래 이게 어디서 나왔던 대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 OJT 지금 받고 있는 그 후배 사원한테 야 이거 찾아봐 이거 어디 나온 책이야 이제 찾아봤더니 그게 피천득 씨의 그 은전한 입 네, 나오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피천득 씨 하면 천득이? 완득이? 아니 그 뭐지 엽기적이래요. 엽기적이. 엽기적이래요. 아, 천득이? 피천득이 누구야? 천득이? 야 천득이 씨 잘 줬다.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의 근원은 호기심이다. 그래서 인사관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요 과목을 접근을 하시면 네, 맞아요. 좀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 것보다 더 좀 능동적으로 이 과목을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아,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적용해 보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실 수 있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에이, 막 아까 시베리아 뭐 이런 거. 아니 시베리아를 가고 싶다는 거지 여행을. 예, 그죠? 자, 교육훈련 평가를 하는 목적. 목적은 말씀을 교육훈련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이 얼마나 됐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정보를 일단은 목적 달성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봐야죠. 정보를 일단 취합을 하기 위해서. 그쵸. 그런 측면.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드백. 참가자 및 실시자에 대해서 실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개발 시스템의 취약 분야를 밝혀서 그 개선을 위해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개선을 위한 자료. 네 번째는 인력개발 프로그램이 가져던 이 중요한 거죠. 경제적 효과. 돈을 얼마나 항상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러한 이제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 미래 인력개발 활동, 교육훈련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측면. 이렇게 이제 목적은 한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저기 교과서마다 특히 이제 3인공저를 많이 보시는데 그 책에는 ROI 기법이라고 해서 되게 잘 이해 안 돼요. 그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막 써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투자 대비 수익인데 교육훈련에만 쓸 수 있냐 그런 것들은 아니고 어디든 쓸 수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제 그 융합의 시대 아닙니까? 예. 뭐 정봉주도 뭐 저기 융합 시대의 뭐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현우 노무사님도 융합 인사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근데 한 권으로 융합한 정통 책갈대기냐? 정통 교육조직. 근데 이제 그 경영학 내에서도 저번에 그 말씀드릴 때도 마케팅 이론이 인사관리, 특히 이제 교육 쪽 관련해서도 마케팅 이론이 개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경영학 범주 안에서도 보면은 그 회계적인 내용, 재무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이 어차피 기업 경영을 하는데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 기법들이 인사관리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입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사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재무회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결국에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 쓰이는 기법, 어떤 효과가 있는 기법이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ROIC 기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라고 하는 거를 투자 대비 효과 개념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그 교육훈련 평가의 과연 주류냐라고 하는 거는 저도 좀 비슷한 부정적이에요. 동지입니다. 저 비슷한 생각이고 교육훈련이 잠깐 여기서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에 기출 깔때기를 들 때면 교육훈련 부분에 기출이 된 게요. 플랜 부분에 필요성 분석이 나왔고 기법 중에 각 기법들이 나왔는데 평가 부분이 아직 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작년부터 제가 밀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훈련 평가 부분을 사면공저식으로 썼다가는 두서가 없어요. 제가 이 구성을 해보면은 뭔가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박경희 교수님처럼 거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을 쓰면은
이 체계적인 이 답안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훈련 부분은 만약에 기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평가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또 이 장로아들 봉도사의 또 찍기를 자, 우리 결과는 미래에 맡겨보고. 예, 이거 그 하다가 그 이제 이 시험 나왔을 때 며칠 방송입니다. 그래서 훅 돌아가지고 나오는. 나도 학습이론. 나도 학습이론. 그러니까 이 평가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세요. 교육훈련 볼 때 이 부분 특히 이제 암기하시고 체계적으로 암기하시라는 거 미리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훈련 평가를 하는 접근 방법. 접근 방법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걸 볼 거냐라고 하는 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훈련 시스템 전체적으로 해서 이 교육훈련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다. 해서 이제 거시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시적인 평가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각각의 내용들, 그리고 참가자들, 뭐 교육훈련에 사용했던 기법들,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어떤 평가들, 이제 이런 것들, 개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미시적인 평가 접근법이 있을 거다. 예, 이게 이제 교과서에 그 하나의 블랙박스 뭐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그 거시적인 큰 차원에서 이 투입을 했더니 산출물이 이거다.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교육훈련을 해보니까 효과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시적인 부분이고요. 미시적인 부분은 그럼 이 교육훈련 안에 뭐 어떠한 부분, 그래서 내용이 어떤 면이 있는지, 훈련자가 어떤지, 참가자가 어떤지, 기법이 어떤지, 이거 하나 개별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미시적 접근이라는 거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거시적 접근법에서는 또 체계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훈련의 활동 단위를 하나의 평가 단위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선정하고 그분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효과를 보는 건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투입에 대한 화폐적 평가와 투입과 산출에 대한 화폐적 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기는 쉬워요. 투입에 대한 화폐적 평가, 투입과 산출에 대한 화폐적 평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투입에 대한 화폐적 평가를 먼저 살펴보면 투입에 대한 화폐적 평가 이 용어 자체에서 이 정의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투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훈련에 이 투입된 비용을 평가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오는 배경은 산출이라는 것들이 교육훈련에서 산출 자체가 산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교육훈련 했다고 바로 뭐 금융이라든가 재무나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만큼 산출했다는데 교육훈련 자체에서 이제 산출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걸 뭘로 산출을 볼 것인가라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량적인 부분이면 이게 딱 나오는데 사실 교육훈련은 결과라고 하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모티베이션 훈련을 했다 했는데 모티베이션이 몇 % 올라갔는데 그거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갔으면은 이게 모티베이션 교육훈련에서 생산성 올라갔는지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됐는지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입에 대한 화폐적 평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입에 대한 화폐적 평가는 종업원 그 교육훈련에 투입했던 비용, 대상자, 뭐 교육수준, 만족수준 이런 거에 대한 투입에 대해서 변화도를 측정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 평가를 해서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분기별, 이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도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차원별, 예를 들어 부서별로 나누지는 했을 때 예산 편성이나 예산 수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이만큼 됐으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투입을 1분기에 얼마 하고 2분기에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산출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투입 부분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배합의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교육훈련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올해 110억이 됐다. 120억이 증가. 됐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 교육훈련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든지 100억을 그쵸. 전반기 하반기에 50억씩 그리고 그렇게 기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오프 교육하는데 얼마 정도 썼고 온라인 교육하는데 얼마 정도 썼다. 근데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이 더 늘어나고 오프 교육이 더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성적으로 그냥 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요렇게 되고 있는 건데 요게 현실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가 이제 요러요러하게 판단이 된다. 이제 요런 식으로는 나올 수 있을 예, 거예요. 근데 산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단점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 산출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 측면만 고려하면 가장 좋은 건 안 하는 게 남는 장사죠. 그쵸. 산출을 안 하. 그러니까 그냥 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교육 훈련이 굳은 거죠. 돈이 굳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단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 잠깐 예. 그 뒷부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기업에서 만약에 그 호황기를 지나서 불황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뭔가 내부적인 구조조정,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는 이런 구조조정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예산을 뭔가 절감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사실은 그 종업원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이러면은 불만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가장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시키는 거 안 시켜. 왜 그러냐면 종업원들은 당장 우리가 기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장기적인 거를 바라보고 애들한테 투자를 해. 이거 자르고 빨리 이 현실을 극복하는 데 써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요 예산을 줄이는데 그 예산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좋죠. 예. 그래가지고 투입에 대한 화폐적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 삼 좋다는 그 단점인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점이 그냥 산출을 좀 고려해야겠다. 산출 부분도 어쨌든 평가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쵸. 투입과 산출에 대한 화폐적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훈련에 투자된 비용 대비 이 산출에서 이제 문제점이 산출이 무엇인가, 산출물이 그렇죠. 이 어떻게 부분에서 정량화할 거냐. 예,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훈련의 성과가 향상이 얼마나 됐고 이런 부분을 이제 계량을 시키는 이 과정이 힘들지만 이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이 계량물을 산출을 해 본다면은 기업에서 얼마의 투입이 있었으면 얼마의 산출이 높았다라는 것을 평가하면 이제 교육훈련에 대한 이 필요성이라든지 당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에 대한 화폐적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바라보는 부분이죠. 보통은 그 어떤 양적인 성과, 질적인 성과, 이제 요거를 뭐 딱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기업 입장에서. 대신에 이제 그런 어떤 이건 이제 학자들 얘기인데 그런 노력들은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육훈련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났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교육이 끝나고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 교육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현실에 실무에 가서 이제 적용하면서 이게 적용이 얼마나 용이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그냥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면 요거를 실제 그 재무적인 성과로 어느 정도로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냥 합의죠. 기업 내에서의 그래서 합의. 뭐 질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 뭐 직접 수익, 간접 수익 이런 거 고려하는데 삼인공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평가분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뭐 결근율, 지각률이 낮아졌다. 그렇게 되면은 이만큼 수익이 된 거 아니냐. 뭐 모티베이션이 올라갔다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갔다 하면 이만큼 수익이 난 거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산출의 부분에 다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평가를 하죠. 근데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정답이냐? 예. 뭐 막 그 표에 보면 뭐 800%가 몇 퍼센트 막 1000% 막 넘어가죠. 교육훈련 한 번 실시하면 어떠한 이 성과보다 너무나 높죠. 약간은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에 봤을 때 그 너무 이제 인사부서에 이런 부분 좀 뻥튀기 시킬 부분이 있겠죠. 이런 그쵸. 부분들은 그래서 그럼 교육훈련만 실시면 하면은 무조건 기업에 막 1000% 성과 달성도 가능하게 되죠. 근데 그거대로 하면은. 그게요. 그 실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든 뻥튀기를 해서 네, 그렇죠. 그 예산을 지켜내는 게 자기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인사에서 그 교육훈련 업무를 맡았어.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깎였어. 이거는 내가 모시는 상사에 대한 불충일 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제 지나가고 내 후배들이 내 일을 맡게 됐을 때 나의 이 교육훈련 조직이 거의 뭐 이렇게 천대받고 와야 되는데 단초를 자기가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열심히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뻥튀기를 해야지. 근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신뢰감이 더 안 가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게 좀 딜레마긴 한것 위에 같아요. 계신 분들은 이 교육훈련의 성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정량적으로 계량화해가지고 보여주기 계산한 걸 가져오라고 많이 요구들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경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네. 이번 바로 다음 분기에 뭐 다음 분기에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이긴 이 교육 훈련 한다는 그러니까. 게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뭐 지금도 김첨지 이것들 이렇게 쓸지 어떻게 알았어? 네, 그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생각해봐. 그러면 임원들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본인들은 경영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경영학만 공부하다가 이제 이 전체 조직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하더라라고 하면서 요새 기업 경영에서 인문학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그거 현실적으로 어디다 써먹을 거야? 사람들 다 이렇게 직원들 모아놓고 물어봐봐요. 인문학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문학 배웁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아랫 사람들이 실무일 하는 사람들이 아 저도 이제 철학을 좀 공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해줄 거야?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교육받는데 왜 아랫 사람들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경제적인 거를 요구하고 막 그러냐는 거지. 아 요새 스트레스 받으세요? 요즘 뭐 요구당하세요? 아 철학하라고 하시는구나. 요즘 근데 인류학이 되게 인류학과가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인류학과가 거의 그 듣보잡과잖아요. 인류학과라는 건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인류학이 도대체 뭘 가르쳐 하는 것들인데 그 인류학과가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최고의 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류학이. 아니 그게 지금 교육훈련 여기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상황극을 한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 부분을 봤으면 미시적 부분을 그러면 이제 개별 평가 요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평가 내용들을 살펴보자라는 것들이 미시적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의 참가자, 교육훈련의 기법, 교육훈련의 실시자 이런 부분들 하나의 평가 요소들이 제대로 잘 됐는지라는 평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육훈련 내용은 학습 효과라든지 실무에 적용이 얼마나 됐는지, 성과가 올라갔는지, 경력 개발이 얼마나 됐는지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 참가자 평가는 참가자가 제대로 잘 선발을 했는지, 아까 이 참가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 교육훈련의 그렇죠. 효과가 이 달라지기 교육을 때문에 배워야 될 놈들이 와서 배우는 건지. 예, 네. 그리고 반응평가, 교육훈련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그러니까 교육훈련에 대해서 참가자가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거 측면까지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이게 반응은, 듣고 있을 때 졸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딴짓 안 했는지. 커크패트릭 얘기해서 이제, 그리고 이런 걸 보는 거고. 학습 성과분 성과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끝나고 시험 봐요. 뒤에 적용을 실무에 돌아와가지고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거 이제 뒷부분에 이제 전이 타당성하고 예. 그래서 이런 이건 게 되는 커크패드리 부분일 거고요. 모델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기법 평가는 이 교육훈련의 기법이 이 기능적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적 효과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한 기법인지, 아까 앞에서 바라본 아까 앞에서 본 교육훈련이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기법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렇죠. 이런 부분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게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괜히 연수원 불러놓으니까 애들이 더 막 이렇게 농담하고 맨날 저녁에 술 먹으러 갑시다. 이 졸아가지고 연수원이 산 밑에 있으니까 괜히 거기서 막 그 밤에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저녁에 그 편의점,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핸드폰을 검색해가지고 술집 어딘가. 뭐 저기 콜택시 불러가지고 막 시내에 술 마시러 나가고 신났어. 이러진 않는지. 야, 여러분들, 갑자기 그 농사 수습 받을 때 그 집채 막 네, 1박 2일 네. 할 때, 1박 2일 할 때 막 찾잖아요. 네. 그때 참석하셨, 저는 집채를 다 땡땡이 친. 아니 집채가 아니라 그 1박 2일 교육하잖아요. 아, 예, 전 집채도 안 갔는데 거길 가겠어요, 제가. 안 거기 가죠. 교육 가면 그 산 밑에 했는데 저녁에 이제 좀 자유 시간이 있어요. 그때 막 검색하죠. 여기 옆에 통닭집이 어디지 막 검색해가지고 차 가져오신 분이 가가지고 막 슈퍼 가가지고 맥주, 소주, 통닭 막 가져와가지고 방에서 술 먹고, 어쨌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시자 평가는 이 실시자, 교육훈련 실시한 이 실시자가 이 내용 전달을 잘했는지. 주로는 이게 보통 대학에서 강사 평가하는 거 네. 연상을 좀 하시면 될 거. 예, 강의 끝나고도 이제 강의 평가를 하는데 이 피드백 하지 않나요? 강의하면 이거 평가서 그쵸. 나눠드리는데, 나눠드렸을 때 되게 근데 그거보다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박사학위 받으시고 뭐 교수 아니신 분들 이제 전임 강사나 뭐 비전임 강사나 이렇게 할 때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다 강의 끝나고
이제 채점할 때 요새는 보니까 대학이 이제 자기 학점 확인하기 전에 이제 그 평가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막 이렇게 그 교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해놓고 딱 학점 받아 보니까 A뿔이야. 그럼 되게 이제 무한해지는 맞아요. 거지. 미안해지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있는데 반대되는 입장에 이제 선배분을 만나서 이제 술 먹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게 평가하는 애들이 많다. 아, 그 분위기는 좋았는데. 응. 우린 분위기 좋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실컷 막 웃으면서 떠들고 나오면서 도대체 저 인간한테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라든지. 네. 갑자기 생각났어. 이해선 선생님 소개팅 갔는데 분위기 아주 좋았어. 그랬는데 애프터가 안 날라오는 거. 그런 적 없는데요? 막 이러지. 분위기도 안 좋았고 애프터도 안 들어. 아, 그렇구나. 그런 적이 없구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런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어쨌든 예, 실시자 평가. 그래. 아니 갑자기 강의 평가 얘기가 나와서 강의 평가서들을 하세요? 어디요? 학원에서요? 네. 아,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보려고요. 2기 때요. 저는 하다가 저번에 안 했는데 하면은 참 좋은 말만 많이 써주세요. 그런데 안 들어와. 저희 팟캐스트도 방송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세요. 별점은 5개. 나쁜 말 써도. 예. 나쁜 말 써도 좋으니까. 예, 그래서 별점은 이 5개. 평가, 미적 평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훈련 평가, 참가자 평가, 기법 평가, 실시자 평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아, 경주 깔때기가 없어. 할 게 없어.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의 평가 이제 커크패트릭의 모형을 하면은 커크패트릭이 이제 이런 교육훈련의 이 평가에 대해서 근데 이거 그 잘 생각하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딱 그 공부할 때 이게 학원 강의를 듣거나 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4가지. 반학 행결이죠. 반응, 학습, 행동, 결과 기준으로 반응 기준은 잘 알듯이 수업 시간에 이 반응 좋을지 않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재밌었는지 이 쏙쏙 들어왔는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혜선 농사님이 어제 얘기한 거 뭐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얘기? 우리 이혜선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농사님이 아주 예뻐 보일 때 아. 아, 우리 수강생 애들이 저한테 많이 까부는데, 이제. 반응 평가 예, 한 아이가, 자기가 이해가 너무 잘 되고, 너무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오늘 공부 잘 돼, 이러면 제가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반응 평가죠. 반응 평가요. 근데 예. 안 그럴 땐 제가 아주 그냥. 그런가 봐요. 이제 학습 평가는 학습 교육 훈련을 도중 내지는 끝나고 나서 시험 보는 거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내지는 이제 모의고사 보는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행동 평가는 교육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 종업원의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이제 행동 평가고 결과 평가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까지 성과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네. 성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가 결과 평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반학 행결 이렇게 이제 커크패트릭 보시면 되고 교육 훈련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골든스타인 얘기가 나오는데 골든스타인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저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커크패트릭은 이제 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4단계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골드스타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럼 이 교육 훈련의 어떤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런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측면.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평면적으로 커크패트릭 평가하고 골든스타인 평가 2개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골든스타인이 타당성 측면에서 한번 교육훈련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골든스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교육훈련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먼저 그래서 골드스타인 교육훈련에 평가 이제 먼저 얘기해 주시죠. 평가를 하면은 이 훈전 내간이죠. 네. 훈련의 타당성, 전입 타당성, 조직 내 타당성, 조직 간 타당성. 그래서 훈련 타당성은 훈련 목적에 따라서 이 교육훈련이 프로그램이 매치가 됐는지, 전입 타당성은 교육훈련이 이수하고 났을 때 전이가 되었는지, 조직 내 타당성은 교육훈련이 이 동일한 회사나 동일한 집단 내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나는지고, 조직 간 타당성은 동일한 조직이 아니라 다른 기업, 다른 업종에까지 교육훈련에 이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골든스타인 이제 훈전 내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평가하는 어떤 기준, 그러니까 타당성의 기준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문제와 좀 연관을 시켜니까 커크 패트릭 모형이나 골든스타인의 어떤 타당성 평가 모형 요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이 교육 훈련을 우리가 어떤 효과를 평가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잘 짜 있느냐 아니면 교육 대상자가 잘 받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지만 요거를 전이 타당성이나 요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실무에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단순하게 교육 하나가 제대로 됐느냐 요 부분만 볼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요것이 그 교육 훈련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 요 부분으로 다 설명이 되겠지만 이게 실무에서 사람들이 요 배워왔던 거를 잘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는 단순하게 교육훈련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교육훈련을 잘 받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적인 어떤 변화가 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이 교육훈련의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업무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상사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상사가 그 부분을 칭찬을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더 주어진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나 인간관계 측면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연계해서 제 생각에는 그 조직 이론, 조직 행동론이나 뭐 저기 요쪽에서 뭐 그 강화 이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 강화 있을 수 깔때기 있잖아요. 아까 이 징징대시던데 네. 깔때기 들이댈 데 자, 없다고.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일부러 찾아주려고 지금 한 거야. 서포터. 우리는 서포트해주는 이 훈훈한 방송.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강화 이론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번 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답안을 쓰는데 풍부해질 수 있겠다라고 네,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이해선 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노성복 노무사와 저는 지금 뭐 뜯어먹을 게 없나. 예, 그럼 여기서 잠깐 강화 이론 설명해 드릴게요. 강화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학습 이론 중에서 강화도 이론이 아니죠. 진짜 말 끊으면 한 번만 더 말 끊으면 둘 다 진짜 저 구석에 묶어놓고 입 막을 거예요. 진짜 누나 같아. 누나 같아. 가만두지 않겠어요. 본색을 드러내고 아, 이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 같아. 중학생들, 니네들. 과외할 때. 한 번만 더 떠들면. 한 번 더 떠들면 맴매예요. 왕고야.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화 학습 이론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강화 이론은 이제 학습한 행동이 계속 조직 생활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강화를 준다. 즉, 뭐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뭐 칭찬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벌점을 깎아준다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여기서 나쁜 행동은 조직 효율성의 나쁜 행동이에요. 떠드는 거? 우리 어릴 때 떠드는 거. 그러니까 왜 우리 어릴 때 동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옆집 가서 뭐 바늘을 훔쳐왔는데 어머니가 어머 이런 걸 가져오다니 잘했어 이러다가 얘가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소도둑이 돼가지고 잡혀갈 때 어머니 뭐 귀를 물면서 그 어머니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어요라고 요즘 하는. 그 딸에게 동화를 많이 읽어주시고 있군요. 제가 요새 그 자상한 아버지. 네. 애 책을 읽어주면서 그거를 녹음을 하고 있어요. 녹음을 해서 배경음악 깔고 그래서 그 책 한 권별로 이렇게 파일을 하나씩 좀 만들고 있어요. 공유하실 겁니까? 공유해야죠. 이게 얼마씩? 멜론 차트? 아니요, 그냥 지인분들 이렇게 좀 나눠드리면서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 큰애가 자꾸 책 읽어달라고 졸려 죽겠는데 막 책 읽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둘째도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걸 파일 만들어가지고 책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아, 제가 어제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컨셉, 다시. 딸이 너무 이뻐서 어떻게든 책을 좀 읽어주려고. 자상한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이 마음. 네. 따뜻한 마음. 아무튼 저기 책 읽어달라고 하면 야 그거 가져와 컴퓨터 가져와 해가지고. 저 다 이제 설명해도 돼요? 예. 네. 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 기대 이론은 왜 구름이라는 학자 얘기했고 강화 이론도 뭐 특별하게 누가 주장했던 뭐 학자 아까 이름이나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카스 씨. 카츠가 강화 이론을 주장했다고요? 카츠는 아니에요. 아니, 카츠가 아니라. 그러면 카츠는 그 능력을 3단계로 구분하죠. 아니, 카스 시온가 뭐 있잖아요. 몰라요. 학자 이름 알고 싶으시면 우리 한림업학으로 와서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강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카스 시오. 조용히 하세요. 진짜 조용히 하세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눈물이 나네. 말 안 듣는 초딩들 같아. 아무튼 강화이론은 4가지로 나눠서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가 강화의 개념, 두 번째는 강화의 유형, 세 번째는 강화 일정, 네 번째는 이 강화이론을 써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바꾸는 행동수정. 이 4가지로 크게 목차를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은데요. 강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이에요. 강화의 유형으로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행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는, 조용하시랬죠?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는,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는 긍정적인 강화. 그리고 긍정적 행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벌점 같은 것들을 깎아주는 소거.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부정적 행동을 없애주기 위해서 뭔가를 부여하는 벌. 그리고 부정적 행동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 내가 말이 다 꼬인다, 진짜. 왜 이렇게 말 끊으세요? 저보고 막 뭐라고 하던데. 부정적 행동을 없애주기 강의 준비도 안 위해서는 하고. 속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진짜 이 아저씨들 때문에. 자, 아무튼 강화 유형은 이렇고, 강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주는 연속적 강화, 그리고 비연속적으로 주는 비연속적 강화, 이 2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시고, 비연속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또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고정간격법, 비율간격법, 변동간격법, 변간이고, 또 고정비율법, 변동비율법 해서 고비, 간비, 변비,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은 될 것 고비, 같아요. 변비요? 네? 조용히 막. 그리고 이 강화 유형을 활용하는 단계가 바로 행동수정이에요. 이 행동수정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해서 활용 파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수정은 말 그대로 이 강화 개념을 실제 작업장에 적용을 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익히도록 그냥 만든다 이런 건데요. 행동수정 단계별로 어떤 관리 방안을 쓸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 부분도 알아두시면 부정적인 평가 위주로 알아두시는 게 아마 더 쉬우실 거예요. 부정적 평가는 하나, 뭘까요? 못 들어서 몰라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요? 아,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강화이론 주장한 사람은 버러스 프레드릭 스키너. 스키너요. 네. 스키너의 강화이론. 네. 스키너가 또 뭐 주장했어요? 프레드릭 스키너라니까. 스키너가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이 처음 같은 것들. 카스시오 아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기준 척에 나와 있는 네. 학자 이름이고요. 네. 이 스키너의 강화이론. 스키너가 그 통편집. 작동적 조건화 주장한 그거 학자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동적 조건화에서 이 강화 이론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키너가 얘기한 거죠. 정말 자, 내 말 안 듣는구나. 자, 어쨌든, 이게 교육훈련의 결과가 실무적으로 어떤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교육훈련만이 아니라 이제 그 조직 안에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인다든지 소거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그 교육훈련의 효과가 성과로 연결되는데 매끄럽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기대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대 이론을 활용해서 요거하고 이렇게 좀 묶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알겠습니다.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기대 이론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온 김에 그냥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오늘 서포트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대신 말 끊지 마세요. 아까 네. 강화 파트 지금 제가 너무 마음에 걸려요. 지금 너무 두 분이 말 편집하고 끊으셔서 강화이론 다시 합시다. 제대로 좀 말 못 드려가지고. 편집은 네가 아냐? 편집하고 어차피 제가 안 하니까 네. 막 던져. 그냥 가. 그러다가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주에 악플 올라오세요. 진짜로. 진짜 내가 장담해요. 수강생. 예언합니다. 예언합니다. 두 아유, 분. 수강생들한테 지키려고 하죠. 사주하려고 하죠. 배우세요. 네, 배우세요. 우리 동생들한테. 자, 기대 이론으로 한번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동기부여 이론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학습, 이 교육훈련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기대 이론에서는 모티베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분명히 성과가 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냈을 때 보상이 이어질 거다라는 수단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보상으로 따르는 이 보상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거더라라는 유인가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세 가지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돼서는 안 돼야지만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게 기대 이론이거든요. 이걸 이제 교육훈련 파트에 적용을 시켜서 보자면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배운 이 기법을 썼을 때 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기대감을 올려줘야지만 동기부여, 학습 동기 유발이 잘 될 수 있고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의도에서 우리 이현우 농사님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 훈련을 받았고 그것이 성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평가는 사실은 그 교육 훈련 자체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사실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성과를 높이는데 그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기대 이론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강화 이론 쪽에서도 이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약간은 깔아주고 같이 설명을 해주면 답안 자체가 뭔가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그 현혹적인 네, 아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아는 거죠. 이제 그런 답안을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 자체를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리를 계속 엮어가는 맞아요. 형태로 한번 네, 그거 생각을 좀 되게 해주시면 좋은 자세입니다. 좋겠다. 말하는데 이렇게 잡음이 자꾸 들어와? 그쵸? 이제 악플 올랐다. 우리는 하나. 아, 자, 그러면 그만 이제 장난해야지. 평가 부분에 아니, 컨셉을 있어서 바꿨다고 했잖아. 자, 성공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안을 써야 될지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죠. 예. 제가 할까요? 그렇게 구박해놓고. 예, 성공적인 교육 훈련의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너 분량 챙겨야지. 예, 첫 번째 교육 훈련의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건 이제 그래서 교육 훈련 평가 시 이 사전, 뭐 사후, 통제 입단의 비교 이런 것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교육훈련 평가의 목적의 구체화. 그래서 앞부분에 교육훈련은 이제 실시의 실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의 목적에 따라서 단순한 특정인지 아니면 행동 변화의 측정인지 교육훈련 성과 기여도 판단인지 등등 이제 교육훈련 평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시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훈련 평가의 ROI 기법을 통해서 이제 평가의 계량화. 그래서 이제 효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 계량식 지표를 통해서 이제 분석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네 번째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의 활용. 그래서 교육훈련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활용해야겠죠. 이런 측면을 시행하기의 목적.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다 짚어봤고요. 그 부분만 하나 간단히 좀 제가 좀 짚고 평가 부분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러니까 교육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 훈련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그 북유럽에서 이제 많이 주장이 됐던 어떤 노동의 인간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경영 체질이 강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계속 나가는 방향이 중요한데 원래는 과거에 이제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얘가 회사한테 이런 기여를 해서 회사의 성과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업 중심적인 사고로 교육훈련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교육훈련을 시키는 그 목적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과연 노동의 인간화를 어떻게 시켜낼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는 교육훈련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그 이상적인 형태로서 머리에 그려두시면서 교육훈련을 접근하시면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논리들이 좀 많이 갖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조직학습 깔때기를 잠깐 예. 될까요? 네.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선서. 자, 지금 여태까지 인사관리에서 보신 거는 개인에 대한 학습이잖아요. 이제 개인에 대한 학습이 전제가 돼야지만 이제 나중에 조직학습까지도 나갈 수 있는데요. 조직학습과 관련해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노나카라는 학자가 모티카. 노나카요. 나 모나카 좋아해. 그거 맛있어. 되게 달어.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모니카인가?
노나카라는 학자가 지식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하나가 형식지. 형식지는 뭐냐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뭐 기술 매뉴얼화 할 수 있는 밖으로 모두 다 표출되어 있는 지식을 형식지라고 하고, 이제 암묵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머릿속 안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지식을 바로 암묵지라 그래요. 노나카는 지식을 두 가지, 형식지와 암묵지 두 가지로 나누고, 이 습득한 지식, 조직의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식의 이전 단계예요. 지식의 이전 단계는 각자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암묵지를 자기 개인 수준 이상, 집단 수준, 그리고 집단 수준 이상, 조직 수준으로 꺼내어내서 서로 공유하는 단계예요. 그게 바로 지식의 이식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지식의 표출 단계예요. 이거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을 표현해내거나 아니면 체험함으로써 갖고 있던 암묵지적인 지식을 이제 형식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지식 간의 연결이라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지식을 연결하고 통합시켜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의 체화 단계는 새로 우리가 공유하고 협력해서 만든 새로운 지식을 다시 각자 개인의 암묵지로 만드는 체화 단계,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조직학습은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각 형식지와 암묵지, 각각 지식의 형태의 정의와 특징, 속성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조직 학습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 단계, 네 단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직 학습까지 끝났어요. 예. 이상하네. 모나카. 노나카요. 모나카. 노나카요. 아까 모니카가 아니라 모나카였어. 일본 과자. 진짜 초딩대 같아 진짜. 아우 진짜. 왜 내가 머리도 초딩이고 얼굴도 노나카가 초딩이고. 인사관리에서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시는? 지식경영. 당연하죠. 지식에 관한 그래서-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네. 지식경영의 이제 지식경영의 인적자원관리라는 네. 이 이슈적인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암묵지에서 그러니까 형식지로 나중에- 갔다가 그게 다시 암묵지 형태가 되면서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이 지식경영이 이 일본하고 또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라보는 좀 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른데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암묵지를 어떻게 해서 형식지화 해가지고 다시 암묵지로 이렇게 체화시키는 거. 체화시킬까라는 측면, 그러니까 암묵지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지식경영은 이 형식지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한대요. 형식적인 측면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융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까. 그게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종신고용 체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암묵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그 지식 자체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술 이전 받고 이럴 때도 그 일본 기술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퇴한 뒤에 네. 그 기업의 누가 될 지식은 절대 다른 나라의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일본에서 뭐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뭐 밑에서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에 특히 이런 특히 일. 술 예, 쪽인 뭐,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퇴임한 어떤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왜 그러냐면 그 종신고용 체제 형태에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어떤 그런 기업과 자신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묵지적인 측면을 기업도 충분히 요게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거다. 종신고용 체제가 보장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했을 거고 미국이나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무 자체를 계속 돌리잖아요. 네. 모든 직무를 다 매뉴얼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근간이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노동 시장을 계속 활성화시켜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업 안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기업 안에 남겨놓고 얘를 보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지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겨난다는 이 거죠. 얘기를 왜냐하면 그 지식경영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일본 쪽에 영향을 받은 그 리포트나 글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까 이 노나카 교수의 이런 이 암묵지와 형식지의 그런 내용들이 되게 주류라서 관점이 그렇고요. 이 미국이나 이 유럽 쪽의 이제 지식경영 자료들을 보면은
그런 쪽 자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이게 이제 수험생이 볼 때 헷갈리는 거죠. 왜 이게 딴 얘기를 하나? 이게 네. 똑같은 지식 경영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뭐 예. 지식이나 학습과 관련해서 지식과 학습을 뭐 창출하기 위한 HR 관리 네, 방안 그거는 또는 맞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맞는데 말 끊지 마실래요? 저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는 지식이나 창의성을 위한 조직 설계 방안 이렇게 조직 문제로 나오든가 인사관리 문제로 나오든가 한 가지 좀 중점을 두실 게 지금 말씀드린 이론을 정확하게 쓰시고요. HR 파트에서는 그걸 갖고 어떻게 실제적 기법으로 활용해서 키워줄 것인가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조직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지식 창출을 위해서 어떤 조직 구조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서 조직 구조 유형을 좀 자세히 기술해 주시면 각각 과목별로 좀 적합한 답안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거기 좀 덧붙여서 네. 그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지식경영이나 이런 거 컨설팅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인사관리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오셨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설턴트들이 보통 지식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형식질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오너가 생각하기에 오너라기보다 아무튼 경영자들이 생각하기에 자 직원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체화시켜 놓은 지식을 존중하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저 새끼 잘라 이렇게 나오겠지. 어떻게든 회사에 이걸 남겨놓고 회사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경영자들 입맛에도 맞고 또 그 사람들이 공부했던 것도 그런 내용이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형식지적인 형태로 어떻게 이 지식들을 남겨놓을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답안 쓰시는 데는 훨씬 유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 끼어들려면은 손을 들고 허락받고 끼어드시는 제도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 때문에 생긴 룰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나도 째려보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환과 승진. 이 부분을 좀 봐야겠죠. 전환과 승진은 기업에서 이제 뭐 인사발령을 낸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경력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력개발은 결국 직무를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 과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역량을 계속 증가시켜주고 승진을 시켜주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더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 모두가 사실은 개발의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전환 배치와 승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접적인 교육 훈련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손을 안 들어? 아, 죄송합니다. 붕대 감았어? 팔이 부러졌어? 저 잠수하겠어. 이제 전환 배치 안 해. 전환 배치 안 해. 둘이 너 명신이처럼 안 나올 거야? 집 나갈 거야. 아, 이게 대화의 형식, 원래 우리 포맷이 아니 죄송해서 저는 이론 설명을 하는데 이론 설명은 쉽게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끊기고 다시 시작하면은 이제 말하는 저도 얽히고 들으시는 분들도 네. 한 번에 이해가 안 될까봐 걱정돼서. 근데 사실은 그동안 성범이가 얼마나 서러웠겠어. 왜요? 저는 저렇게는 안 했어요. 저는 질문만 했죠. 까다로운 질문만 하죠. 아니에요. 그냥 오늘 몰라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사죄합니다. 아니에요. 빨리 전환해주세요. 사죄는 됐고 집에 가면 돼. 전환 배치 해주십시오. 전환 배치. 왜들 이래? 자, 전환 배치는 직무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한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전환 배치는 수평적인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수직적인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A라는 직무에서 B 직무로 갔는데 그 B 직무로 옮겨나서 보니까 권한이나 책임, 보상 이런 것들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전환 배치라고 하는 거고요. 수직적 이동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직무보다 새로 옮긴 직무가 권한, 책임, 보상 이런 것들이 변화했다는 거죠. 변화했다는 거는 더 많아졌으면 그걸 우리가 승진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강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교과서에는 강등을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서 전환과 승진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먼저 전환 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환 배치를 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를 좀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재, 적소, 적시주의. right man, right place,
right timing. 밝은 사람? 밝은 사람? 그러니까 아, 이 저렴한 밝은 발음. 장사? 밝은 시간? right. L 말고 R. 화이트? right. 화이트. 아, 그래서 손도 안 들었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능력과 직무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측면. 그래서 적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직무를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적소. 그러니까 능력과 직무, 그 자리와 그리고 적절할 때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직무와 개인 간의 적합성이 극대화될 거다라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인재를 육성하는 주의를 가지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을 심장하는 측면에서 직무를 줘야지 뭔가 그 자리에 보내놓고서 계속 뭐 쓴물담을 다 뽑아먹을 생각으로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균형주의. 조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몇 사람을 좋은 자리 보내놓고 나머지 사람들 피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막판 되면 거의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 자체는 좀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환 배치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이제 유형이라기보단 그냥 이런 식으로 전환 배치를 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별로 특성이 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게 이제 자리가 비었을 때 그냥 배치하는 형태, 이런 공성 메꾸기식의 전환 배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개발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순환 근무제를 많이 해요. 잡 로테이션. 우리가 이제 직무 설계에서 이 집단 수준의 직무 설계 배울 때 우리가 직무 순환, 잡 로테이션 이거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순환 근무를 시키는 거는 경력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기업에서 5년 주기로 이렇게 자리를 계속 옮겨 다니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목적은 특정 직무에 오래 근무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게 해서 기능 다양성, 그다음에 능력 신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개인 입장에서도 경력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특정한 직무에 천년만년 일한다고 해서 이 욕구가 이렇게 충족이 안 되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A라는 일을 했으면 그 A의 상위 일을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상위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승진시켜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환 근무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 배치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교대 근무. 이거는 이제 생산직 중심으로 해서 경력 개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근무 시간하고 연계해서 이 적절한 근무 시간 내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교대 근무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자체가 변화해서 전환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제품 시장이 뭐 변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도매점 중심의 어떤 유통 체계가 이렇게 확립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을 쭉 배치를 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매점 중심으로 아니면은 할인점 중심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시장이 재편되더라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영업사원들을 다시 배치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부 환경에 맞춰서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인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환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적 전환 배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놨더니 아주 개판으로 해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직무하고 잘 안 맞아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위에 상사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안 친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때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전환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어쨌든 바람직한 전환 배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개인과 직무와 작업 집단과의 적합성을 최대한 높여주기 위해서 전환 배치를 하고 그런 원칙 하에서 전환 배치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네. 저 다시 해야겠어. 오직 뼈다귀 강서 뼈다귀 강의 뜯어먹을 살점을 남기지 않는 잠시 파업한 노동복학사가 다시 사보타지. 막 직장 폐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승진부터 하겠습니다. 예.
승진은 조직의 구성원의 직무 또는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죠. 승진이라는 건데 승진에서는 이 구조를 승진도 이제 목차 잡기 되게 편해요. 승진은 의의를 생각하시고 개념 그리고 중요성, 승진의 기준이 무엇일까, 연공일까, 능력일까, 그리고 승진의 원칙,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바라보고 승진의 유형을 살펴보고 승진 시 고려사항과 성공적 운영 방안 이렇게 이제 목차 딱 구성하면은 승진도 이제 바라보기 쉽죠. 그러면은 의의는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승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은 승진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승진에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다른 그 조직보다도. 그래서 승진이 되면은 승진이 됐다는 거라는 것들은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한의 증대가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승진이 되면 당연히 보상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보상의 증대와 성장 욕구의 충족. 세 번째는 이 조직 내 안정감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직 몰입성. 그러니까 승진을 시켰다는 거는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널 인정한다라는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위계적인 질서 이런 측면에서는 승진이 되게 중요하죠. 그 배종석 교수님 책인가 그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계적 질서를 다 없애고 이 팀제로 바꿔가지고 매니저, 그러니까 직급을요 매니저 하나로 통일을, 그 팀원하고 매니저로 통일을 했더니 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 되게 문제들이 많더라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이제 승진에서 이런 우리나라는 이렇게 승진이나 직급 지위가 이 의미가 많잖아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그 나이 때 뭐 과장 안 다르면 좀 이상한 거고 만년대리, 무대리 막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승진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측면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실 말. 아까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승진의 중요성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늘릴 수도 있어요. 예. 사회적 지위, 자기의 권한 이렇게 해서 2개, 뭐 보상 증대, 성장 욕구 충족 해서 2개 해서 예. 세 가지를 5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안정감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까 배종석 교수님이 이제 책 얘기하셨지만 저희 회사가 딱 그런 구조예요. 매니저가 있고 나머지는 다 팀원이에요. 근데 외부에 나갔을 때 외부에 나갔을 때 이제 팀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그래요. 처음에 사원일 때, 그러니까 보통 기준이 다른 회사 사람들이 대리 달고 있을 때 저는 계속 사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리 중간쯤 됐을 때 저는 과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과장 진급해서 할 때 이제 계속 과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차장 될 때 이제 저는 부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거네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직급 체계가. 호칭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무너지게 된 게 승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그거를 없애면서 사실은 팀제라고 하는 게 승진제도 자체를 사실은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그냥 그 안에서는 플랫한 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데 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안 맞으니까 호칭제는 외부에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별도로 이제 좀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죠. 친구들 만나거나 할 때 남들은 대리 달고 있는데 이제 사원이라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과장을 달았어요. 친구들은 대리야. 무슨 뭐 내가 무슨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 되게 막 무슨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우수한 사원이 된 것처럼 막 사람들은 쳐다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과장 달고 한참 보다 보면서 나를 보면서 너는 몇 년째 지금 과장이야? 이런 얘기를 듣다가 딴 데는 이제 누가 차장 올라갈 때쯤 되면 우리는 이제 부장 명함을 파고 있으니까 마치 이제 다른 회사의 부장.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부서 안에 부서의 장인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팀원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하는데 약간의 이제 문제들이 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례가 뭐 SK 그룹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SK텔레콤 사례에서 이 매니저하고 팀원인데 매니저 명함을 가지고 그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 하는데 다른 데는 기업들은 다 부장들이 왔는데 웬 매니저가 생뚱맞게 와가지고 매니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과 기업끼리도 이 서로 이제 동등한 지위가 와야 하는데 되게 낮은 지위가 왔다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사회적인 인식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식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단계 올라가면서 자기가 느끼는 성취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호칭만 딱 떼놓고 나면 호칭이 바뀌었다고 자기가 어떤 그 기업에서의 성취감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그 호칭은 호칭대로 가는데 이 안에서 조직을 플랫하게 만들어놨을 때 과연 우리나라 정서상 그 부분이 이제 자기가 승진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그 단계가 실제로 이제 다른 회사의 어떤 일반적인 회사의 과거 직제에서 부장까지 올라갈 때 2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내가 팀원에서 팀장 자리에 올라가는데 20년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20년 동안은 뭔가 계속 안으로 이제 묵혀있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효과적인 어떤 굉장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승진은 좀 단계적으로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교사들이 그 남자 선생님들이요. 되게 모티베이션이 없대요. 아니 왜 있잖아요. 주임, 학생 주임.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학년 주임. 그러니까 교사 이 친구들이 되게 모티베이션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되게 부러워한대요. 몇 년 뒤에 뭐 대리 달고 뭐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이게 있는데 계속 평교사 한 20년 해야 이제 교감 달까 말까 이런 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들이 되게 그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대요. 이 꿈이 특히 이제 젊었을 때 도전하고 그런 의욕들이 많이 꺾이게 된 원인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호봉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승진의 기준으로 넘어가야죠. 얘기 더 이상. 나는 뭐 호봉이라도 아무튼 현대중공업 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왜 현대중공이 나와? 이제 승진의 기준은 보면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연공주의하고 능력주의. 연공주의는 이제 근속 연수에 비례해서 승진을 시키는 주의고, 능력주의는 이 능력에 맞춰서 승진을 시키는 건데, 이게 두 개 중에 이제 어느 게 딱 잘라질 수는 없겠죠. 절충하는 게 대부분 맞겠죠. 그래서 연공과 능력을 절충해야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공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면은 이 능력주의만 너무 앞세우면은 이 조직 구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백한 이 평가 기준이 없으면 그냥 연공주의로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잠깐 이제 보면은 그 연공주의의 사실은 이론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사실은 숙련 상승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연차가 계속 쌓이면은 그거에 대한 기술이 계속 늘어난다. 이제 라고 하는 근거에서 연공주의가 어떤 이론적인 밑바탕이 좀 있었는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생활비 상승설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들은 기술이 계속 축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나이가 계속 먹어가고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근데 요게 이제 이 얘기는 저기 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나온 얘기구나. 죄송합니다. 쿨해. 인정해. 근데 나온 김에 그냥 아니 비슷한 말씀드리면 얘기, 그러니까 승진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암묵지 얘기도 또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 암묵지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숙련 상승설이 그거잖아요. 암묵지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기술 변화가 계속 빠르고 오히려 숙련이 쌓여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술이 부족해서 퇴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고리타분한 그 어떤 업무 방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공주의에 의한 어떤 승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근거는 이미 다 많이 허물어져 있긴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연공서열적인 문화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능력주의에 기반해서만 승진을 하는 것이 과연 조직 문화라든지 어떤 그 조직 구조상으로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려의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리가 시사 인사관리 이런 게 된 것 같은데? 승진의 기준을 이제 승진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 승진의 부분은 원칙은 외워야 돼. 적공합입니다. 네.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적정성은 해당 기업이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의 승진 기여를 부여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적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느냐고,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에게 승진 기회를 올바르게 배분을 하고 있느냐, 공정성 측면이고, 합리성은 어떠한 것이 조직 목적 달성이니까 성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헌을 어떤 것을 그러니까 승진의 기준을 어떠한 것을 정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성의 원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공헌한 내용을 어떠한 것이 공헌이 될 것이냐, 승진 기준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합리성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예. 쉽게 얘기하면 적정성은 능력이 100만큼 있는 사람이면 그 능력이 100만큼에 해당하는 자리를 줘야지 150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라갈 자리까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 시켜야 될 사람을 팀장 시켜야지 팀장 시켜야 될 사람을 임원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잘한 애를 올려야지 그냥 아무나 뭐 이렇게 기준 없이 올리면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리성은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가진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성은 승진에 이제 기회가 있어야죠. 항상 승진에 기회가 없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 불만이고, 공정성은 그 기회를 줬는데 항상 나를 배제시켜. 그럼 또 불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합리성은 승진의 기준이 뭐 회사에서 이 막 무작위 불공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의 이런 것들 원칙을 갖춰서 승진을 해야겠죠. 그리고 앞서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사실은 이 승진의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연공주의보다는 사실은 능력주의가 맞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승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공주의에서의 현실적인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승진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많이 참고 있거든요. 네. 찾고 있어요? 사장님 저를 임원으로 그런 형사법을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요. 아까 얘기한 생각은 조직 내 안정감인데 승진되면 또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이제 초반에는 되게 좋은데 너무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본인은 이제 한계를 알잖아요. 임원은 못 달고 이제 끝까지는 다 왔고 턱 밑까지는 올라왔고. 너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승진이 너무 빨라도 불안하다고. 그쵸. 보통 그래서 이제 난 임원은 못 딸 운명인데 이 오너 일가도 아니고 백도 없는데 곧 나가야겠구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한다. 근데 하더라고요. 능력주의 중심으로 승진을 고려하는 회사들 보면 일반적인 특징이 임원을 빨리 달고 또 빨리들 집에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제 철학의 문제가 사실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승진의 유형을 이제 다음에 이제 승진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다 아시죠? 승진의 유형은 되게 쉬워요. 설명할 필요 없이. 뭐 직급 승진, 그래서 상위 직급으로 이당하는 거. 자격 승진은 직무 수행 능력으로 이 자격을 올려주는 게 소위 이제 직능 자격제도. 연봉, 그러니까 임금에서도 직능급제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용 승진, 그래서 대용 승진은 이 승진 이제 이 명칭 이것만 이제 파는 거죠. 명함만 파는 거 쉽게 알면. 그리고 조직 변화 승진은 조직의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승진에 티오가 생겨가지고 승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직급, 자격, 대용, 조직 변화의 승진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잠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직급 승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급이 있어서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로 이렇게 싹싹싹싹 올라가는 거 이제 이런 형태고요. 자격 승진 같은 경우는 직급 승진 자체가 자리가 이제 너무 이게 뭐 예를 들면 접천상 그런 현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이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렇다라고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아까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요 안에서 그 안에서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장에서 부장 올라가는 텀이 너무 기니까 그 사이사이에서 그 자격을 이렇게 하나씩 두는 거죠. 차장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둬서 차장 1, 그 안에서 이제 그 작게 승진하는 기쁨을 준다든지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그 제대로 된 어떤 자격 승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직급 승진 자체가 승진 정체 현상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직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플랫화 시켜 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직급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한테 뭔가 승진에 대한 만족감은 줘야 돼. 그럴 때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등급을 직무평가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눠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P1의 그러니까 그 3등급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이제 영업사원이면 너는 3등급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다가 몇 가지 자격 심사를 통해서 너는 2등급 정도가 됐어 라고 이제 승진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구조로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용 승진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이미 플랫화 돼가지고 뭐 올라갈 자리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 사원 명함 들고 갔더니 완전히 개차반 취급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그냥 명칭만 주는 거예요. 야, 명함은 대리로 팔아. 술상무. 상무 명함? 술상무 있잖아요. 농업인들도 네. 보통은 그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서 네. 뭐 부대표 막 이렇게 네, 명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명함을 근데 또 2개를 만들어요. 보통은 이제 부대표라든지 뭐 공동대표나 뭐 파트너 이런 명함 하나 파고 없는 명함 파고. 근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농업법인에서. 그러니까 네. 농업법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저 대표 파도 돼요 하면 대표 파 뭐 이런 식으로 팔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 나갈 때 대표 명함 또 받으면 또 부담스러운데 예, 그래서 뭐 나도 옛날에 저기 그 현업에 있으면서 해외 전시회를 준비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홍보 비슷한 업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홍보 영상 제작하는 업체하고 뭐 카탈로그 제작하는 업체 이렇게 만나봤는데 명함을 주는데 다 이사야. 그러니까 보니까 나이도 나보다 비슷한데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30대 초반인데 이사야.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가 작업하고 있어. 뭐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직원 없는 이사 본인이 차리고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의사 결정 시 고려 사항을 생각해 보면은 승진의 그 앞에서 승진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연결시키면 되죠. 그래서 의사 결정 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인사 고과, 그래서 고과 점수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능력, 잠재 능력, 태도, 업적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경력 평정을 또 두 번째 경력 평정 이거는 이제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력에 따라서 연봉을 반영하는 그 측면이 될 수 있고요. 연수평정 같은 경우는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이 학습 성과죠. 이 시험을 잘 보는 거. 교육훈련 얼마나 참가를 했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 평가죠. 잠재적으로 이 교육훈련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이러한 능력을 더 갖추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거 3가지. 여기서 잠깐 끼어들면 되게 얌전하게 바뀌었어. 우리가 지금 서로를 지금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어.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인데. 네. 사실은 이거 학원 강의 들어오시면 그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연수평정은 그 평가 관리나 이제 그런 데서 평가센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 승진자를 결정하는 원래 독일인가 거기서 장교들 평가할 때 썼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수평정은 단순하게 이제 과거부터 실시했던 어떤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이 승진을 위해서 별도의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게 평가센터 형식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점수를 가지고 이제 승진을 시키는 형태인데 이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승진이라고 하는 거를 과연 과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서 이 사람을 윗자리에 올릴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잘할 사람이냐 아니냐. 즉 고과를 가지고 이 사람을 승진을 시킬 거냐 이 사람이 가진 역량을 가지고 승진시킬 거냐 요 2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승진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역량을 가지고 평가해서 승진을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 평정은 연수평정이 맞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이 관리자에 따라서 이 필요한 능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쵸. 달라지는 그 것처럼 부분은 이따가 석세션 플랜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그래서 드릴게요. 연수평정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승진의 의사결정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했을 때 이 승진 관리의 문제점과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문제점을 기존에 이제 그러면 승진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인사 적치에 따른 기업 부담의 가중과 사기 저하의 문제.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조직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가면은 우리나라 뭐 70년대처럼 계속적으로 커가면 이제 승진 적치 문제가 필요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가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은 반드시 피라미드 조직이기 때문에 승진 적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진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이게 심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유능한 이 직원들이 승진하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이러한 문제점이 기존에 이제 승진 관리에서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인재 개발과 능력 개발의
미흡의 문제점. 그래서 연공 중심의 승진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 중심.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앞으로 미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이런 그냥 연공이나 아니면 과거의 업적을 기준으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의 문제점. 세 번째는 이 승진 기준이 이제 평가 시스템하고 또 연결돼야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객관적 지표에 따라 승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명확한 승진 기준과 이 시스템적인 인사관리 체계에 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승진이 됨으로 인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고임금화와 또한 이 고임금화, 고직급은 고임금화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 부담이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이 유능한 인재가 이제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이 고임금, 고직급화가 되면은 이 연공주의 임금 체계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직원이 이직이나 이런 무능한 이직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저기 네. 갑자기 말씀이 꼬였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공주의 임금 그 승진 정책이었기 때문에 연공주의 승진 정책 하에서 결국에 승진이 되면서 임금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승진하고 임금하고 사실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승진을 시켜주면서 임금도 따라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연공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연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승진도 막 되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는 사람들한테 무기를 줘야 돼요. 그게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어떤 직급에 대한 만족감으로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몰아서 줘버렸다는 거지. 몇몇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위직으로도 가고 임금도 더 많이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밑에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재원도 없고 자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애들은 이런 씨발 아니야. 내가 이 돈 받고 이렇게 평사원으로 일하면서 여기 다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죠. 욕을 하는 거는 뭐 개별사. 시베리아. 네. 그래서 그 이런 부분 이런 놈사 우리랑 놀면서 욕 많이 들어. 이런 개나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아, 이혜선 농사님을 제가 이 섭외했던 그 연인 중에 하나가 이 거치세요. 입장에. 아니에요. 결국엔 그 욕에 대한 잠재 능력을 발견했다. 역량. 어. 아, 이런 분의 역량. 충분히 가능해. 예, 저를 이 키워주신 팟캐스트에, 건 여러분이시죠. 특히 팟캐스트에서 이 역량이 개발시켜주고. 그런 이런 문제점에서 이제 성공적인 승진 관리의 방안을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승진 관련 연공주의 중심으로 이제 가는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큰 건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승진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전제로 좀 깔아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 직능 자격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과연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 환경에서 이 종업원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무기를 계속 분산시킬 거냐 이런 고민에서 임금은 임금대로 별도로 가고 승진은 승진으로 별도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회사가 더 많은 무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아니고 조직이 계속 커지면 돈도 돈대로 주고 승진도 승진대로 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원이 좁아지고 줄 수 있는 무기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계속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이런 거 저기 강의 들어오셨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미천이 다 떨어진 거 아니야? 강의 시간에 여기서 다 해. 내가 걱정되는 게 수강생들 오셨는데 저 자식 방송에서 하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강의하고 이게 그 팟캐스트하고 똑같아져 버리면은 네.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 강의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 세종에서 거짓말. 녹화만 안 하면 욕도 더 잘해요. 그거 동영상으로 찍잖아요. 아, 나 동영상 찍을 때 욕하는 거 한번 찍혔는데. 아, 아 진짜요? 네. 어떤 거 찍혔는데요? 안 돼요. 아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개나리를 개나리였어? 아니면 십장생이었어? 시베리아였어요. 아, 사태질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파친 여자. 파친 여자. 파 뭐지? 파친 여자. 도레미파솔. 도레미파 앞에. 리. 리. 아 여자도 그 한자를 줄이고 아니에요. 축약. 귀엽게. 그러니까 귀엽게.
귀엽게 끝날 때 한번 용? 막 해주죠. 이런 건 용? 용? 예, 승진 관련 이제 성공적인 방안. 성공적인 방안을 보면은 첫 번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승진에 대한 이제 의미를 신분적 상승이 아니라 신분적 상승을 생각하지 않고 능력과 성과의 상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거는 종업원들에 대한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하니까. 꼼수죠, 꼼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평가 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죠. 아까 얘기한 이 불명확한 승진 기준 이거에 대한 이제 성공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조직의 성과와 조직의 운영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승진 제도를 운영시켜야 하겠죠. 그래서 이 승진 탈락에 대한 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으로 승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야겠다. 이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직급하고 실제 직급을 다르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제 그냥 그 호칭 자체는 계속 그런 호칭을 쓰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탈락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일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가 요 승진된 거는 그 역할 중심으로 가는 것이지 너의 어떤 그 능력이 부족해서 저 자리에 못 가는 건 아니다. 저건 그냥 하나의 일일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직원들이 속냐고. 안 속아. 근데 그래도 짱구야? 그래도 남아있는 거는 돈 주니까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그치. 그쵸. 예, 돈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아, 회사의 이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에이, 여기 이 나이에 나가봤자 이만큼 돈 주는 데 없다. 그냥 참자. 네 번째까지 했나요? 아, 네 번째 네 번째 해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고 조직 구조의 직급 체계를 변경을 통해서 승진 관련 효율성을 제고해야겠다라는 것들이죠. 아까 그래서 이런 이 직급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플랫형 조직으로 만들고 뭐 직능 자격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급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이런 것들 해서 뭐 직능 자격 제도 같은 건 평가에서 절대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잖아요. 직급 승진은 상대 평가지만 이 자격 승진을 통해서 이제 직능 자격 제도는 절대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능력을 갖추고 그 역량을 갖추게 되면 승진을 시켜주는 그러한 구조로 변경을 시킬 수 있고. 근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불만은 생겨요. 또 문제는 생기고. 사실은 그런데 교과서용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은 갑자기 나온다. 교과서죠. 교과서죠? 갑자기 나오는데? 사실 뭐 조직 구조를 바꿔서 정치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격의 한 길로 투쟁! 우리 방송 다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죠? 아니 우리 서버가 민중예술인데. 이 새벽별 보기 이 출근해서 아침에 체크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격을 시키면은 스파르타반 그래서 새벽별 보기 운동 뭐 이런 것들 하면 운동? 새벽별 보고 출근을 해야죠. 독서실에 아침에 독서실 셔터문 열고 독서실에 출근할 때 셔터문 열고 내려올 때 셔터문 내리고 오후 담당제. 그리고 6시에 전화해가지고 막 그리고 안 오면은 자아 비판하고 뭐 해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비판해봐. 결석하면 뭐 1시간 강제 수용소 가둬놓고 막 너 이 방에서 나오지 말고 공부해! 벽 보고 웃겨. 자, 그 다음에 5번째. 다섯 번째는 능력주의 승진 제도를 정착해야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과거의 연공주의 중심의 승진 제도에서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서 능력주의 승진 제도로 변화를 통해서 승진의 합리성을 확보해야겠다. 네. 라는 점이고, 여섯 번째는 이 승진이 승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력 개발하고 연결시켜서 이 간접적인 교육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 개발에 연결시켜서 이 경력 개발 제도의 개선을 통한 승진 제도를 운영해야겠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경력개발제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승진제도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예. 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승계계획, 석세션 석세션 플랜에 대한 플랜은 지금 이 석세션 플래닝을 받고 계시는, 받을 예정이신 이현우 이 예비 임원님께서 요 부분은요, 예. 대부분
그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승계 계획을 많이 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 임원들 중심으로 이제 이 석세션 플랜 제도를 많이 운영을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부분이 이제 초기 단계의 형태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요게 얘기가 많이 나온 거는 원래는 미국 쪽에서 보통 지휘가 이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본계 기업 같은 경우도 일본은 사실 이제 좀 다른 형태긴 한데 제가 이제 즐겨봤던 만화 중에 하나가 심화과장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화 과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만화 얘기하니까 두 분 다 눈이 초롱초롱하신데 회사 다니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가장 권해드리는 필독서입니다. 직장인의 필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장이 있고 그 사장이, 그러니까 사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사회에서 그 사장의 후임자를 미리 결정을 해요. 미리 결정을 하고 한 3개월이면 3개월 정도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 사업장이나 이런 순시를 같이 다니고 어떤 중요한 결제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아니면 큰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보고를 이제 같이 이렇게 받으면서 전임자가 이제 뭐 전임자는 나가는 준비하면서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이제 이런 장면이 좀 나오고요. 그 지휘 같은 경우는 그 재결치가 들어왔을 때 인사에 대한 어떤 혁신을 많이 이루어냈는데, 그 각 단계별로 내가 어떤 초급 관리자냐, 아니면은 어떤 팀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직들이 묶여 있는 뭐 생산이면 생산, 판매면 판매, 요 각각 영역의 관리자냐, 아니면 요거 전체를 묶은 하나의 사업의 관리자냐, 아니면 그 사업들을 뭐 여러 국가들을 모아놓은 그 다국적 어떤 본부의 관리자냐, 이 직급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역할과 그 해야 될 일이 역할이구나. 그 역할과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갖추어야 될 능력,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놔요. 정의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 사람이 그런 그 수준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수준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일 잘했던 사람을 올려놓으니까, 예를 들면 판매에서 그냥 그 현업하고 이렇게 거래처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격 싸움 막 이렇게 잘해서 영업을 잘했던 사람을 관리자로 앉혀놓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영업할 땐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코치는 못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업을 자기 방식으로 막 맞춰놓으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조직이 분위기가 막 다운되더라.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성과 기준에 의한 어떤 승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딱 놓고서 그거에 적합한 사람을 위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거냐, 그 정의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석세션 플랜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석세션 플랜이 좀 이슈가 많이 되긴 했었어요. 거의 이제 향후에 좀 유행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 앞으로 유행이 되는 이유가 그 보고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려면 LG 뭐 리포트나 뭐 셀이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LG 같은 경우 이제 보고서 내용에는 뭐 그런 것들, 핵심 인재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하고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스카웃 되면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 아이디어나 이런 암묵지적인 지식을 갖고 그냥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후계자를 미리 양성했으면은 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승계 계획이랄지, 아니면은 작년에 이제 그 삼성 보고서 스티브 잡스가 이 죽은 뒤에 이제 뒤에 그 계승할 사람이 없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독주 체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과연 이 석세션 플랜을 애플은 준비를 했냐 안 했나, 이런 것들 삼성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화두긴 하더라고요. 삼성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그 뒤에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 임원단이라든지 이사단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승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자주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총체적으로 한번 요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예, 거예요. 보고서 보면 이해하기 좀 쉬워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승계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직책이 높은 관리자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보유한 종업원들을 체계적으로 찾도록 하는 거다. 사실은 주로는 이제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 경영진으로 하여금 자기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 거 말고 후계자에 대한 육성 책임까지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할 일은 성과를 잘 내는 것 플러스 너의 자리를 책임져야 될 너의 후계자들을 찾아서 네가 육성해주고 길러내는 것까지 너의 몫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 최고 경영진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관리자들이 최고 경영진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로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개발 기회를 제공해서 야심차고 관리 능력이 있는 종업원들을 조직 내에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는 과거에는 관리자에 대해서 성과 위주의 역할만 강조를 했었는데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경영, 노동복노무사가 자주 하는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부하 육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경영자들이 성과만 내는 게 아니라 육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과거에는 성과 위주의 평가를 해서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부적응자가 많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역기능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은 그 승계 계획이 필요한 지위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후보자를 확인하고 그 승계 계획 자리에 올라갈 그 자리의 업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종업원들의 능력을 평가해서 그 갭만큼의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다른 어떤 인사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런 거 고민하고 개인한테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그 사람한테 피드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승계 계획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 고위 관리자 개인의 어떤 편견, 바이어스를 막기 위해서 승진 후보자가 갖춰야 될 필요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과 증거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지 아니면 이거를 그런 거 없이 운영하면 사내 정치가 판을 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각 직급에 맞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최종 경영자의 자리, 임원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단계 계속 여러 직위별로 그런 그 필요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에는 업무 중심으로만 이걸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업무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나눠서 해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승진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로서 승진이냐 아니면 미래에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의 승진이냐라고 봤을 때 후자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역량은 과거 중심이고 리더십 역량은 미래 중심이기 때문에 리더십 역량을 중심으로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역량 가운데에서 발현되는 능력과 잠재 능력을 구분해가지고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할 게 아니라 잠재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그 잠재 능력을 현실화 시켜주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더 능력이 있는데도 지금 발현되고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잠재 능력이 큰데도 탈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세종법학원의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 그 토요일 날 아시나요? 뭐 두 예. 분이시던데. 예. 한 분 누구세요? 한 분은 월요일 날 하시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밤 시간에. 그러면 하고요. 직장인 분들은 토요일 날 와야 하잖아요. 뭐 월요일 날 가능하시면 가셔도 되고요. 뭐 그러면 이현우 노무사님 토요일 날 온다는 건 직장인 분이 출근도 안 하는데 와야 하는. 이현우 노무사님 강의 들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요? 예, 대단한
이혼 농사님에 대한 로얄티가 있네.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학원 갈 시간은 주말밖에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는 그분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려고 했더니. 오늘 다 끝났나요? 네, 네. 오늘 너무 이중하다 하니까 사죄합니다 생각이 안 나. 바로 피드백을 할 수가 바로 피드백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개발 쪽이 저희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4시간, 5시간을 한 거죠. 뭐 농담도 많이 하긴 했지만. 빼면은 네. 우리 지금 6부 나왔잖아요. 그쵸. 교육 훈련 6부가 나왔고 1시간 반씩 따지면 거의 10시간.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오늘 또 1시간 반이고 녹음하는 거. 네, 우리가 오늘 또 지금- 3시간이잖아요. 그쵸. 저번 그러니까 거의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6시간? 6개 했는데? 아니지, 아, 4개 했지. 아 그래요? 인사 고가 했지, 5분은. 그거였구나. 제가 그냥- 개발 쪽이잖아요. 어쨌든 6개를 한 게. 예. 고가니까. 네. 개발 쪽으로 지금 4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뭐,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재밌게 녹음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예선 농사님 태클 걸어서 지금 사죄하고 태클을 차라리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걸면은 정말 수용하겠는데 그렇게 걸지 않으시고 초딩처럼 마치 이건 뭔데요? 이거 뭔데요? 이렇게 걸으시면 아니, 우리 지적 제가- 수준이 그런데 좀. 내가 다음 주부터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 네. 들으시는 분들 조금 거슬렸다면은 또 악플 달릴까 봐 또. 여기서 또 이미지 관리해야 영막친다, 돼. 꼭 이런 식이야. 이미지 관리해야 돼. 너무 튄다. 우리가 좀 더 갈구면 이제 이해선 노무사의 그 판무파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 변화될 거야. 네, 변합니다. 자, 이해선 노무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요? 오늘 지각했기 때문에 마무리 멘트 하신다고. 네.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이 코맹맹이 소리 하려고 하지. 코가 막혀 애교장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교육훈련 잘